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는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정보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64.8%나 됐습니다. 반면에 알 권리,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2.2%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다는 응답이 69.3%,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공익의 영역일 경우에 얘기는 좀 복잡해집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알 권리에 부응하는 공익적 가치란 주장과 비공개 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행위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심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정보 취득이 불법이었다는 여당 주장을 시연을 통해서 반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알 권리와 국가 기밀, 그 내용 안에 있는 프라이버시와 공익성, 오늘 3부 라디오 총원 게시판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나저나 남북은 DMZ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걱정입니다. 10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재에서 USB 2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자진 제출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 자진 제출 가능한 한 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네. 자진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법관이시니까 아주 정의롭게 제출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뭔가 치밀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당초에 이제 법원은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예. 차량에 대해서만 이제 영장 발부를 했고, 검찰이 이제 차량 수색을 했는데 별로 증거를 못 찾았다 그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입니다. 쪽에게, 아니,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용 중인 USB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양 전 대법관이 전화를 받아서. 예. 아주 자세히 자택 내 서재, 책상, 서랍 위치까지 설명하면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경우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그렇죠. 방식은. 예. 예. 그래서 도대체 그 이제 진위가 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법관으로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네네. 정의감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네. 그거보다는 뭐 그 USB 가져가봤자 별거 없다. 예. 뭐 이미 이제 증거인멸 다 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좀 읽히고. 네네. 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차후에 그러니까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뭐 이런 거로도 좀 읽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바야흐로 압수수색의 시대가 펼쳐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달 5일에 이제 본인 지역구 과천을 비롯해서 경기도 8곳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꽤 빚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하면서는 또 그래서 과천이 또 제외가 됐죠. 예, 예. 그 이제 어찌됐건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어제 이제 서울 남부지검이 그 신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이제 과천시청에 있는 과천시장실
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그 신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네네. 세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고발 이제 20여일 만에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고발하고 나서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더니 이거 뭐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거의 20일 만에 한 건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그 상황인데요. 뭐 약간 이런 좀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좀 없잖아 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압수수색과 연관되어 있는 또 아주 그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심재철 의원 네. 오늘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판 승부가 좀 불가피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인데 당초에 사실은 뭐 심재철 의원은 그 질의자로 예정이 안 돼 있었어요. 네네. 전격 교체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서 선수를 투입한 거예요. 예. 뭔가를 또 새롭게 공개할 거 아니냐. 네네. 뭔가 또 유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과연 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예.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 이제 고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가 또 브리핑을 또 따로 열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심의원실에서 유출한 것이 이거 굉장히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 네네.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최대 관심사는 심의원은 무엇을 폭로할 것이며 네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예.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이건 뭐 오늘 국회 상황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라 밖 소식 가운데선 여전히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현장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우리 그 한국인 한 명도 여전히 지금 실종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9월 29일에 이제 외교부가 발리 거주 교민 한 명이 팔루 체류 중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이제 접수를 한 거고. 네네. 현재까지 계속 이제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오늘 현지에 도착한다 그럽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제 뭐 현지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호텔이 이제 붕괴가 됐고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한데 이 호텔이 8층 호텔이니까 꽤 큰 호텔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복구 작업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사업상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민 7명에 대한 또 추가 제보도 들어왔는데 이 분들은 확인을 해본 결과 5명은 일단 안전을 확인했다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 두 분은 두 어떻게 되는 사람에 거죠? 대한 부분은 이제 추가로 계속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교민이 이제 팔로 체류 우리 국민 한 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또 제보를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 역시 현재 소재지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 그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것 검토 중인 상황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사실상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조 작업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부산항에 억류 중인 선박을 풀어달라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대북 제재를 풀라 마라를 놓고 지금 굉장히 지금 맞붙어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외교부가 어제 그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초치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력 항의 뭐 이런 의미로 보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해운회사 소속 그 세바스토폴호에 대해서 이 출항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배는 미국 재무부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선박 6척 가운데 한 척입니다. 그러니까 독자 제재 대상에 좀 포함되어 있는 선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어찌됐건 미국 재무부가 독자 제재한 그런 이제 대상이라는 거죠.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을 이제 한 상태에서 지난 8월 28일에 우리 정부가 이제 출항 금지를 시킨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이 배들이 석유 제품을 공급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좀 논의 중인 네네.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뭐 러시아 측은 우리 그런 일 없다라고 일단 좀 부인을 하면서 배를 풀어달라. 예.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속 합의서 형태로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첫날인 어제 국군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남북 공동으로 펼쳐졌습니다. 이게 남북 군사 분야 합의의 첫 발을 떼었다. 뭐 이런 식의 의미 부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논쟁이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1부와 2부에서 남북 관계 특히 군사 분야 놓고 엇갈리는 여야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평양에서 합의한 그 군사 분야 합의서가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들 있습니다. 국회의 국방위원으로서의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유해 발굴 사업으로부터 사실 한반도의 지금 분단 상황, 또 대립 상황,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첫 합의사항 이행이고요. 네네. 지난 이제 7월 27일 정전 65년에 맞춰서 미군 유해 55구가 이제 송환이 됐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남북 합치면은 이제 4만 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만 최소 500구 정도가 발굴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은 군이 이제 평화의 길에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한반도 대전환의 시작이다, 그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치 국면에서 협력으로 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작 한국당에서는요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잘못됐다, 원점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네네. 과거 논리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남측이든 북측이든 서로 대립과 반목 또 군사적 충돌로만 지금 지속되어 왔는데 네네. 합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예, 예. 또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평화수역 설정으로 여기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예. 그것을 거리를 갖고 따지고 뭐 하여튼 총론적으로는요. 이거 자체가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관점이 지금 야당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 군사합의는 본질적으로 우리 군의 자신감과 우리 안보 체계의 자신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의 국토방위 능력을 의심하는 비관적인 안보가 아니고 또 과거처럼 일방적 주장이 충돌하고 그래서 무력 충돌하고 심지어는 북풍 청부하고 예. 이것을 정치 선거의 유일한 지렛대로 삼았던 그런 관점의 다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얘기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요. 북한이 이제 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뭐 재래식 무기가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실효성은 정찰, 감시 뭐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 합의로 그런 부분을 다 손을 놔줬다는 거예요.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정찰 체계라든가 정보 감식 체계 자체를 완전히 모르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정찰 같은 경우에는 고도에 따라서 여러 단위의 이제 정찰기가 있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이제 키올 위성 같은 게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거고요. 네네. 하루에 이제 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한반도를 돌고 담백각 크기까지 다 캐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중거리 중고도 감시 정찰 자산으로 백두 금강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분계선 40km 이남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 40km로 비행을 하면서 북측을 다 정찰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백두산까지 신호 감청을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목적 위성, 고고도 정찰기, 또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미국 제공의 어떤 정보 자산과 또 백두금강 정찰기 같은 것은 예. 이번 합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핵은 이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 억지를 서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정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북한의 핵이 결국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본토를 노리고 스스로들은 이것을 이제 억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핵 조치, 핵우산 아래 지금 다 이렇게 편제가 돼 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이걸로 핵완성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미국의 이것은 대응하는 무기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핵 대 핵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논의의 문제고 우리 정찰 시스템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합의로 무색하게 됐다는 것은 정찰 체계나 정보 수집 체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보면은 한국당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군사적 완충지대 뭐 이런 데에서 모든 공간에서 경계태세를 늦추기엔 국가안보가 너무 위중한데 이것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0.001%의 가능성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방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안보가 구멍에 뻥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항상 그 전쟁 논리 내지는 대결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국내 정치에 억지로 이용하거나 깨맞추고자 하면은 그런 억지 논리가 나오는 건데요. 네네. 첫 번째로 그럼 북한은 훈련을 합니까? 네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남북 간의 군사 합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만 갖고 침소봉대하거나 경강부회를 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네. 북한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합의고 그러니까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요. 그 의원님 예를 들자면 NLL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수역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거든요. 백령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 한 50km, 남쪽으로는 85km나 내려오는 이 공간에 대한 양보가 북측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NLL은요, 그거 자체가 기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작동을 해온 거는 사실인데 예. 명칭 자체도 그렇지만 서해 북방 한계선이거든요. 네네. 북쪽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선입니다. 애초에는. 네네. 근데 이게 20여 년 동안 북한의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된 거고. 네네.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합의선, 다시 말해서 NLL을 존중하자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북에서 NLL을 침범하면 우리는 대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NLL 선 자체가 수평적으로 동서를 가르는, 다시 말해서 뭐 이게 휴전선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고 서해 5도까지 저 북단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직각 가까운 이런 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늘 화였고였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그동안 용어와 개념 자체를 거부했던 NLL이 남북 군사 공동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쪽의 어떤 누구 관계자가 비판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워서 이거 NLL을 인정했냐고 난리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북은 늘 해상공개 경계선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네네. 이거는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평화수역을 설정하는데 그대로 이것을 등면적 내지는 등거리로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그 합의문에 보면 NLL을 추후 개정할 때 등면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합의문 조항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NLL 문제, 이 기형적인 NLL 문제를 앞으로 남북 평화를 위해서 합의해 나갈 때는 등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합의문에 있는데 NLL을 없앴다, NLL을 내줬다고 얘기하는 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보면은 이쪽 지역에서 평화적인 선언이 나온 이후에도 보면 끊임없이 제1연평, 제2연평해정, 그리고 대청해정, 천안함, 무수히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기습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대한 우려, 어떠한 설명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네. 훈련을 중지하고 이제 도발을 금지하자는 것이고요. 네네. 어차피 남북 간의 군사 체계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는 육해공 모든 전략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동시에 투입돼서 가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군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남북의 이제 군사력 문제나 유사시의 문제를 판단을 해야지. 네네. 전면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해연포나 쏴대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북한이 또 해안 지역 기준으로는 우리의 2배 이상 이번에 손해를 본 겁니다.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잘 봐야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네. 예민한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제 북한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하나는 그것이 국회의 완벽한 합의나 정말 이제 이견 없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전제가 됐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님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대통령이 들어와도 예의를 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오지 않은 문제, 오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네네.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럼 그에 앞서서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지 싶은데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한 상황이 지금 계속 한국당이 비토를 하고 있어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참 안타깝고 또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 국회 비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가 뒷받침이 안 돼서 선언적 구호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지난 정상 간의 공동선언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권 바뀐다고 정상 간 합의를 내팽개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고 일종의 국제 조약이거든요. 네네. 그래야 또 국제사회에서 공신력도 갖게 되고 실효성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 염원에 그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비공개 자료 유출 논란이 갈수록 좀 대치 국면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겁니다. 네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사 불법으로 취득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정황이지만요. 불법이라는 것을 추후에라도 심재철 의원이 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유출하고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를 취득을 어떻게 했든 간에 저희는 불법으로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공개하고 유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 이번에 심재철위원회 공로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것을 국민적으로 또 확인해준 역할도 하셨는데요. 이거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네네. 상대방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거를 또 명예를 또 훼손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지점까지 심재철 의원 스스로가 저는 진도를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요. 야당 의원 연결해서 남북 군사 합의 관련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남북 군사 합의 관련 입장을 일부 민주당 최재성 의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전면적 검증을 추진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 북핵위기 대응특별위원장,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검증특위위원장까지 맡으신 분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이게 지금 양쪽 여야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야당의 입장을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 이 분야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뭐 북핵 문제보다는 이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군과 북한군이 똑같은 조항에 의해서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적대적 행위를 이제 완화시키는 마치 이제 평화를 위한 그런 그 합의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항만 보면은. 근데 내용을 보면은 아주 위험천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은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펼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제 공격 위주죠. 우리는 정전협정 이후 한 번도 우리가 군사분계선이라든지 NLL을 넘어서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 한미동맹 자체가 방어 위주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합의문을 보면은 우리 방어 위주의 우리 군의 모든 능력을 제거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그 선언문이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군사분계선 최전방에서 우리의 어떤 정찰 비행이 금지됐다든지, 그 다음에 서해 NLL 쪽에서도 대잠 초계 활동이라든지 함포 사격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북한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과잉 대응하거나 과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군의 평소 부대 배치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 무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동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면은 우리가 과잉 대응 또는 과소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은 우발적인 충돌이 저는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대응을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아주 불평등한, 저는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 군이 맺은 가장 불평등한 이런 그 위험천만한 군사합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군사합의라는 내용을 보면 이번 그 합의서 내용에도 보면요, 첫 번째 항이 그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근데 일체의 적대 행위라는 것이 지금 우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일단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거 보면은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거나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을 수는 없죠. 우리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생명과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 또
영토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거 뭐 이런 예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사랑 서약서에 네네.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사랑이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뭐라 그럴까요? 여태까지 쌓아오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근데 지금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은 사실 1,500여 회 이상의 군사적인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문에 도장만 찍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를 침범한다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겠는가. 군이라고 하는 것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우리 군의 그 국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약속 좋습니다. 평화 좋죠. 적대적 행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사고 또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군이 마땅히 취해야 될 국방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NLL 같은 경우에는 국경 포기라는 표현도 뭐 쓰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NLL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친 그 남북 군사 충돌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사상자 사망을 한 숫자가 무려 뭐 50명 이상씩이나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같은 긴장 상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국경 포기다 NLL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요. 일단은 우리가 서해 쪽에서 남쪽으로 35km를 더 북쪽에 양보를 좀 했고요. 이것은 이건 팩트입니다. 예, 우리 국방부는 무슨 북한의 그 황해도 해안선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 5도 그 해안선에 비해서 북한이 더 많이 양보한 거다 그러는데 예, 수역 자체는 훨씬 더 그쪽이 넓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완전한 궤변이고요. 일단은 영해 그러니까 그 바다의 넓이 자체가 우리가 훨씬 많이 양보를 했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동 어로 수역이라든지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많은 그 혼란이 빚어질 거예요. 꽃게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공동으로 어로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서해에 NLL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라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태까지의 충돌이 좀 적었던 거지 이 선 자체가 불분명해지고 완충 수역 내지는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그 민간인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군끼리도 그렇고 저는 우발적인 충돌 이런 거 굉장히 빈번해질 거라는 그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요. 특히 우리의 어떤 서해 5도 여기 이제 10,000여 명 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서해 5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아래 그 덕적도까지 이제 그 선을 양보를 했는데 이것은 인천시 또 서울시 이런 어떤 그 우리 수도권의 서쪽 방어망이 완전히 무방비로 그냥 열린 거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평소에 대잠 활동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또 서해 5도에 대한 방어훈련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합의서에 보면은 일방적인 무장 해제라든가 NLL을 우리가 포기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걸 명시할 수는 없었겠죠. 명시할 수는 없지만은 완충 수역이라고 해서 북한의 그 초도 우리는 덕적도까지 완충 수역을 만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자체는 NLL이 상당히 무력화됐다고 봐야죠. 근데 완충 수역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유엔 사령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군사 합의에 공감을 하고 전폭 지지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엔 그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유엔은 한 번도 이번 그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환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연합 사령관으로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고 유엔사로서는 환영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 사령관 예정자인 에브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사청문회 중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했죠. 그리고 합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대당인 그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령부까지도 남북 군사 합의에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유엔사 왜냐하면 또 기본적으로 군사분계선의 그 DMZ, 거기는 유엔사 또 이제 중립국으로 이루어진 정전감시위원회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동의나 어떤 그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난항이 좀 예상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어제 군사합의 검증 특위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위원장을 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겁니다. 남북 군사합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뭐 정말 우리 군 장병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그 허와시를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청와대도 여기에 좀 나서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은 또 괜찮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꼭 가릴 필요가 있다. 그 토론도 해보고요. 우리가 탈원전 문제도 무슨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막 만들고 그랬는데 이 남북 군사 합의도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고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꼭 그 공론화 과정을 오히려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100%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국방 정책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이 팩트가 좀 틀리구나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특별위원회 활동 접을 용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남북 군사 합의의 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특위가 발족이 됐어요. 예전에 보면 그 국회 국방위원장 맡으셨을 때 위원장을 맡으셨을 때와 맡기 전과의 상황이 참 다르더라. 들어오는 정보라든가 보고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깊고 단순하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사합의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갈등만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방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여러 시나리오, 여러 가능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국방입니다. 이것은 상대국하고의 어떤 선언이나 조약이나 이런 거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 통탄할 문제는 지상과 해상 같은 경우에는 대응 조치를 5단계로 다시 늘려놨더라고요. 경고방송 2차례 하고, 경고사격 2차례 하고, 5번째 가서야 이제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 장병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언제 방송 2번 하고 경고사격 2번씩이나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했었거든요. 이런 걸 다시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전 수칙이나 이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필요한 무력 증강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무력 증강이나 우리의 훈련조차도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군의 목숨을 북한군에게 그냥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훈련조차 못하게 되고, 또 한미 군사 훈련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한 남북 군사 합의다.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연장선상에서 그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렵죠. 이거 이렇게 정찰 비행도 못하게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핵무기가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첨단 무기 가지고 질적인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되어 온 건데 네네. 많은 국민들은 평화라기보다는 군사적인 갈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결국 역사적으로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네네. 이게 양국 간에 무슨 평화 선언을 한다고 해서 지켜진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우리 군에 힘을 빼는 남북 군사 합의에 도장을 네네. 무조건 찍어줄 수는 없다. 어떻게 우리 군의 훈련이나 무력 증강 이런 것을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여론 게시판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죠.